자, 첫 번째 사건 시작합니다. 얼마 전 지난주였죠.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살해당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차 정식 감정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1차 소견상으로는 목 부위 상처, 자상으로 인해서 숨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소견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까지 확인해 본 내용으로는 목 부위 상처는 그러니까 경찰이 신고해서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시민의 신고, 자신이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신고를 받고 갔더니 이미 숨진 모습이었고 그 숨진 상황에서 자해한 채로 발견된 남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가해자, 피의자로 특정된 상태고요. 이 특정된 남성 외의 세 모녀는 전부 똑같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피의자 현장에서 발견된 자해한 채로 발견된 20대 남성 지금 상태는 어떻다고 그래요? 일단 바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제 피의자 자체도 이제 크게 다친 상황이라 이제 긴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 이 남성에 대한 피의자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남성이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집행은 하지 않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남성의 이 상태를 보고선 추후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범행 이후 자신의 이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확보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들여다볼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변인 조사 그리고 CCTV 조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자, 이 피의자가 체포된 게 25일이에요, 지난. 근데 그렇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틀 전 23일 날 그 집을 찾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면서 CCTV를 확인했더니 25일에 일단 발견은 됐는데 23일에 들어가는 모습만 CCTV에 찍혀 있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집 안에 있지 않았을까? 집 안에서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졌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들어간 뒤로 이틀 동안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지금 홍지영 기자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틀 전에 체포되기 이틀 전에 들어갔다는 건데 만약에 범행을 당일날 저질렀다면 시신과 함께 이틀 동안 한 집에서 머물러 있었다 이런 가정도 가능한데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현장에 출동한 CSI들이 그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아마 지금 결정이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계획성, 이게 우발적인 범죄냐 아니면 이틀 동안 정말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졌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일 수가 있는데요. 상당한 계획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단순히가 계획성이라고 하는 것은 범행 도구를 준비했느냐 이것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행 방법이 어떻게 되었느냐. 예를 들면 이 목 부위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압이 되어 있을 때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로 봐서는 이미 가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출하고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공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실행 방법, 그다음에 특히 휴대폰을 초기화시키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범행 준비, 실행, 증거인멸 이 세 단계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계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기자, 그 범행 동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일단 경찰에서 아직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물론 이제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기 때문에 이 피의자가 건강을 회복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주변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니 일단 피해자 가운데 이제 큰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두 딸 중에 이제 큰 딸이 있는데 이 큰 딸의 친구들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스토킹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꿨다라고 자신들에게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스토킹과 연관된 범죄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아파트 주민들 역시 이제 이 남성이 큰 딸과 인연이 있는 남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경찰이 이제 피의자와 주변 정황을 좀 더 확인해서 범행 동기가 뭐였는지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신상 공개 촉구입니다. 자, 지금 온라인에서 이 피의자 20대 남성
신상을 공개해라 이렇게 막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8만 8천 명 정도 5천 명인가 나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국민청원의 내용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여성들이 좀 상대적 약자로서 범죄에 노출돼 있는데 세상이 너무 조용하다면서 신상 공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가족 3명이 어쨌든 죽임을 당한 것이 사실이고 또 작정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도 사실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과거에 그 범죄 피해자 관련해서 기획 취재를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범죄 피해자들을 직접 취재 과정에서 만나고 이렇게 그 실태를 좀 객관적으로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런 이 강력 사건 범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한 전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 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진짜 뭐 일이 나면 바로바로 왜 그걸 공개를 안 하는지 전 너무 답답한 적이 많았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신상 공개 뭐 제도는 특정강력범죄처벌하는 특례법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요건대로라도 정확하게 신상 공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상 공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목도가 높은 강력 사건의 경우는 꽤 많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조주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성폭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그전에 한 번도 되지 않았다가 이슈가 될까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 물론 이 요건을 제가 설명드리면 특정 강력범죄일 것, 뭐 살인, 강도 이런 것들이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뭐 특정 강력범죄에 포함이 되죠. 3명이나 지금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번에 아직까지 공개 여부에 대해서 좀 신중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피의자가 아직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해 동기, 과정 이게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다 밝혀져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서 그 죄질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강력한 증거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논의가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준을 모든 강력범죄에 일관되게 적용을 하는 게 저는 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에 알려졌건 알려지지 않았건 그 기준에 따른 정확한 공개가 돼야 왜 이럴 때는 공개가 되고 이럴 때는 안 되지라는 많은 대중들의 의구심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피의자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거죠? 일단은 현재 이 세 모녀에 대한 3건의 살인 사건으로만 일단 수사를 받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전에 스토킹이 있었으면 또 다른 협박 범죄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전에 범행이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 살인 사건까지 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앞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추가로 혐의가 확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 교수님한테 저 이것 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아직까지 뭐 살해 동기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스토킹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뭐 높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여성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뭐 사귀다가 헤어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방적인 구애. 근데 그걸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그 얼마 전에 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지난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여성의 살해당한 여성들의 숫자가 거의 100명 정도 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말이죠. 뭐 교수님도 이제 현직에 계실 때 이런 여성들이 피해자가 된 사건들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좀 어떻습니까? 뭐 안타깝지요. 특히 이제 그 물리적인 저항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뭐 그 상황에서 계속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예방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은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그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이제 집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예방할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열조작을 취해서 접촉을 하는 경우에 사실 끝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대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50번, 100번 이렇게 계속 전화나 문자를 보냈는데 도저히 참다 못해서 한 100번쯤 돼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답변을 보내면 스토킹을 하는 이 자는 드디어 100번째 나한테 반응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동기부여를 그렇습니다. 하게 되는군요. 근데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피해자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이런 가해자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제가 현직에서 체포된 가해자들한테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 중요한데 힘들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지켜나가야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